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3일절이었던 지난 토요일 서울도심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두 쪽으로 양쪽으로 갈라진 모습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장애 여론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둔 정치권의 새 대결 상황 살펴보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운명의 3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 3월 전국 여의도 내변인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의 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소식인데요. 먼저 주진호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앞둔 상황인데 박 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남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여당 지도부가 최근 들어서 전직 대통령들을 계속 예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전국 상황이 매우 어렵고 혼잡하다 보니까 또 당에 또 오랜 기둥이셨고 또 선배셨던 전직 대통령들을 예방하면서 보수 지지층도 결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고견도 구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또 언론에 공개된 것 외에도 많은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안 절쳐볼 수가 없는데 네. 사실 만나고 이런 것들은 이전에 여당 지도부가 권영세 위원장과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각각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 부분입니다. 네. 대표를 이야기하면서 사사건건 갈등을 야기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미로 발언을 냈는데 네네. 여기서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이 붙는 걸 저도 봤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사실 보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내의 단합을 좀 주문하는 취지가 아마 주된 것이었을 것 같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내에서 대표든 대표가 아닌 또 다른 의원이든지 간에 어떤 분열의 양상으로 이 전국을 돌파하기에는 또 어떤 좀 힘이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전반적인 당의 단합을 주문하는 그런 목소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다른 목소리 나오는 걸 좀 경계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홍선 의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 큰 선거가 있거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 상황 변화가 클 때에는 전직 대통령을 방문하곤 하죠. 특히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적 보수층
그리고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층 결집이 좀 급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지금 더 화제가 된 거는 사실상 당대표가 누구냐. 사사건건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 대립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당 대표가 돼서 안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유력한 후보는 두 분이겠죠. 한동훈 네. 대표 아니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 두 분의 한 분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굳이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말 중에서 그냥 덕담처럼 했는 걸 이걸 누군가 부풀린 건지 아니면 정말 뭐 다른 말씀이 없는데 이 얘기가 메인 얘기가 된 메인으로 나올 만한 가장 비중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조금 독특한 메시지였습니다. 정광진 대변인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전 정치부 기자 생활했잖아요. 사실 그 대통령과 현직 당 대표 간의 갈등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당 대표 할 때 시기인데 근데 그때 결국에는 건전한 그걸 갈등으로 승화해서 당시에 MB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 정권 재창출이 되면서 그것이 또 우리 당내에서의 일종의 정권 교체 성격을 가지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었던 건데 그런 성공 방정식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일방적으로 뭐 어떤 특정 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이 예. 이렇게 나온 것은 저는 뭐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조기현 부위원장도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뭐 보도된 내용을 좀 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셨다는 말씀에 인용된 내용을 보면 주어와 대상이 불명확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예.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은 알겠죠. 근데 신동욱 대변인 얘기는 지도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말의 뉘앙스상 그건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호한 화법은 해석하는 사람들이 본인 입장에서 다 해석하기 마련인데 어떤 방식이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글쎄요, 잘 정리하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뭘 준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또 분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한편으로는 3일 전에 모아진 민심인데요. 우리 민족의 단결의 독립을 외치던 날을 기리는 날이 바로 3일 전인데 여야 또 국회의원들까지 상당히 탄핵 찬성 반대 집회에 많이 참석해서 진영 간 골은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럴 때일수록 좀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할지 또는 정치적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급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탄핵 반대 집회가 경찰 추산으로도 한 12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모여서 목소리를 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 극우 프레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광장에 모인 국민들이 얘기하는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우리 법치주의를 위해 가지고 탄핵 재판이든 어떤 그 상황이든지 간에 이게 법과 원칙대로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절차 진행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17번 재판했던 것을 11번에 마무리를 하면서 또 절차적인 진행에서 매우 이례적인 장면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약간 분노와 우려가 저는 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획하거나 만들어서 하는 집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이 정도 목소리 낸다라고 하면 그 목소리를 경청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선관위 문제만 하더라도 선관위의 시스템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거든요. 예. 어느 시스템이든 미비한 점이 있고 그 미비한 점을 국민들이 지적했을 때 그걸 좀 어떻게 보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 주말 사이에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이제 세컨폰을 만들어서 정치인들과 소통해 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선관위 시스템 미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탄핵 재판을 재개해서라도 네.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련된 부분은 2부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 전 대표께서는 또 원내대표를 맞았었을 때 상당히 또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정치권이 뭐 통합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소통도 상당히 강조하셨고 지금 상태로라면 정말 끝판 대결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많은 부분에서 우려가 되죠. 어차피 조만간 한 3월 중순쯤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형태의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인용이든 기각이든 나왔을 때 그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저는 승복과 수용 그리고 지지층에 대한 설득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각 당이.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가 매우 큰 중대한 위기에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뭐 이게 극운이 아니냐 이걸 논란을 자꾸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첫 번째는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서부지방 법원에 대한 그 점거나 그 폭력 사태를 비호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고 일부분의 그 일부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이 뭐 깨부수자 헌법기관들을 깨부수자 때려부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예. 거는 정당화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기구를 포함한 이러한 헌법기구의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정치적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상대를 적대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좀 더 유념하면서 정치의 과정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3월 중순에 헌법재판소 그 탄핵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이후에 나라가 두쪽나고 더 큰 국가적 위기나 혼란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면 그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설득의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죠. 정광재 조기현 두 분께 좀 더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탄핵 반대 집회 3.1절 여당 의원 37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 또 지도부 방침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여론전을 당 차원에서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이건 뭐 여론 때문인가요? 우리 당이 일정 부분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주류 의원분들이 계시고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뭐 잘못됐지만 탄핵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많은 목소리고요. 반대로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를 상정한다면 조기 대선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그때 중도 층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정권의 청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 속에서 지도부에 나름 고심이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이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지역구에서 한 200명, 300명이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이 탄핵 반대 집회 하려고. 그런데 그 자리에 본인이 안 가는 것도 또 지역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예. 있고 보면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중도층에 있는 분들의 표심도 가져와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이런 결정을 지도부 차원에서 내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조기현 부위원장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3.1절 탄핵 찬성 집회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100명 이상 참석을 했죠. 이재명 대표도 연단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전에는 조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건 좀 주저하는 상황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은 뭡니까? 이제 좀 이 탄핵 찬성 집회에 인원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요, 뭐 저는 그런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어느 집회 얼마 많은 인원이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체 여론을 봐야죠. 그 보수 그 단체 집회 인원이 많이 모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전체 여론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주장들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예. 윤석열은 뭐 용기 있는 지도자다. 복귀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까지 나갔고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대한민국을 고쳐줄 것. 비상계엄 자체를 정당화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뭐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가 낭독됐는데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 이게 집회에서 연달에 올라온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서천호 의원께서 공수처장관이 현재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처부수자.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를 자처하는 당과 세력의 현실이라고 하면 3.1절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 민주당은 당연히 전체 의원들이 모여 3.1절의 의미를 새기고 지금 처한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위기, 사법질서의 위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강력하게 지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집회에 세대결을 한다. 그래서 저쪽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도 많이 모이는 대응 차원의 집회가 아니라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3.1절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민주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 계기를 3.1절 집회로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을 펼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2심 재판하고 이게 뭐 집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고요.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할 거고 뭐 이재명 대표 보이나 민주당은 이후에 하겠습니다만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은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거기에 민주당이 온 힘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상관없다. 예. 네. 자,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네. 얼마 전에는 이제 오동훈 공수장 관련된 지적을 또 강력하게 또 하신 바가 있고 개인적으로 또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 주신 바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보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임명 보류권에 대해서 권한 침해가 됐다.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국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당히 국민의힘은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원래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만장일치를 할 때는 결정에 힘이 실리기 마련인데요.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셀프 결정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힘이 실리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있기 전부터 헌재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출석해서 빨리 헌재를 9명 체제로 만들어 달라. 이게 이제 헌재의 위상과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 다른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질질 시간을 끌고 있고 한덕수 총리 복귀 문제가 국익에서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도 그거는 오래 걸리면서 마은혁 후보 문제만 이게 30일 뒤에 선고기일 잡았다가 또 변론 제기했다 금방 잡는 게 결국은 그 절차적인 하자나 그 급잡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그 결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라고 보고요. 더더구나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인 대신에 이제 국민과 기관의 승복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 결정문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선언적인 어떤 결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인 체제가 헌법 정신에 맞고 헌법 체계에 맞는데 구인 체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하지만 임명 시기와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결정의 요지인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헌재 결정은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그 집행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저희가 제일 문제 삼았던 마은혁 후보의 이제 개인 성향을 떠나서 여야 합의 후보여야 된다는 게 저희는 헌법 정신이라고 믿고 있고 그 부분이 헌재의 공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 좀 저도 결정문을 다 봤는데 좀 애매하게 썼어요. 마치 합의나 협의의 경과를 길게 썼는데 제가 항상 문제 삼는 것은 합의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국회에 표결할 때까지 합의 정신이 유지되고 합의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로 표결에 참여해야 그것이 합의된 후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간 과정에 협의되거나 또 사정이 변경돼서 합의가 결렬된 부분을 가지고 합의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은 저는 대국민 설득력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합의를 논의하던 시점에 원내대표 간의 합의도 없었다. 주진우 의원은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합의했을 때는 뭐 비상계엄도 한참 이전의 일이죠. 오히려 예. 그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좀 그 구인 체제 만드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할 때 이제 민주당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과 연계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헌재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그 부분에 합의가 결렬됐던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네. 홍준표 의원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따져야 되는데요. 예. 합의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모든 법률이 합의로 통과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국회에서 이 날치기 통과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법원에 갔을 때에는 국회 내에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서 다 기각되거나 그 처리가 됐어요. 그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 교수단체 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단 의원 한 명이라도 헌법기관인데 그 의원이 반대하면 그건 합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걸 반대해야 되냐. 극단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강조하는 것은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냐 없느냐의 과정인데 그 국회 그 5대3으로 나왔던 그 부분이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그 국회가 그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걸 받았으면 더 좋았겠다. 근데 그것이 그 절차적으로 부재있는 상태에서 운영위에서 임명 촉구 동의안 결의안으로 가름했기 때문에 5대3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 헌법재판관의 소수 의견 3명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헌법재판관 소수 의견 3명이 나온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정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8대0이 나온 거는 어찌됐든 이것은 국회의 몫이고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방송에서 하는 얘기인데 대법원장 3명 그다음에 국회 3명 대통령 3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의 재량권은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리 점검하지 못해서 또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거예요. 과거 방통위원 추천했을 때 최민희 당시 후보가 추천됐었는데 국회에서는 의결했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심지어 그냥 합의가 안 됐다가 아니라 법제처의 의견을 물어서 최민희 의원이 과거에 있던 기관이 이해상충 아니냐. 국회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었고 법제처의 의견은 이해상충이었기 때문에 그 충돌 지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떠한 그 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합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되는 그 한 번도 우리 그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이유로 국회의 결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사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한 명 한 명이 다 중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중도적인 사람이 모여서 대체로 우리 사회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가 원내대표할 때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때 기준이 뭐였냐? 몇몇 사람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수적이니까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사법부 독립을 지킬 사람이냐? 사법부를 제대로 이끌 리더십과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갖췄느냐? 이거 갖고 해야지 어떤 법관의 그 보수적인 이념적 성향을 얘기하면 이건 그 바로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자, 두 분도 토론을 이어가시죠. 자, 지금 여야 간의 쟁점이 되는 것은 왜 즉각 임명하지 않느냐는 부분. 또 하나가 이제 이것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광진 대변인. 아까 즉각 임명하지 않는 것은 뭐 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 시기와 임명은 강제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애초에는 아예 임명을 안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우리 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일 어쩌면 뭐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크게 제기할 만한 부분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서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여야 합의의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홍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여야 합의가 있었냐 없었느냐를 다시 한번 따져볼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좀 지켜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갖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헌법적 의무가 부과된 거잖아요. 임명하라는 겁니다. 이 결정의 취지는 12월 26일 날 마은혁을 선출한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한
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명백하게 마흔역을 적시해서 이 권한 침해가 있었고 이게 위헌적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취지는 뭐냐면 헌법재판소법 66조에 따라서 이 인용 결정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임명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거에는 재량이나 검토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주 의원님 말씀하신 효력, 강제적인 효력의 발생 문제는 이게 이제 청구 취지의 하나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임명된 것으로 헌법 111조 3항의 취지상 국회의 선출권이 뭐 해석 여하에 따라서 국회가 선출하면 사실상 임명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 재판관에 임명된 것임을 확인하는 취지가 넣었는데 이제 그런 집행력을 부여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각하를 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 집행부에 의해서 즉각 임명할 의무를 발생시킴으로써 헌법재판소는 판단이 끝난 거고요. 그러면 최상목 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 내진 다른 고려를 하면서 임의로 시간을 끌면서 이걸 재량권 행사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글쎄요,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고민을 더하고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도 모르겠지만 네. 이미 뭐 3일, 4일 뭐 직무일로 따지면 뭐 하루 정도 지나고 이틀 정도 지났습니다만 임명하지 않는 위헌 위법 상태를 지금 최상목 등이 만들고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일 임명하는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아마 법적 책임도 면하지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조 부위원장 말씀은 권한쟁의 심판을 적합 임명으로 이제 해석하는 발언을 해주셨는데 네. 조 의원님 여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을 좀 유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그 이유는 뭡니까? 네,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200석 이상의 탄핵소추 의결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150석 이상으로 해석해서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헌재가 200석이 맞다라고 인정할 경우, 예. 특히 헌법재판소가 직접 발간하는 헌재 주석서에도 200석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200석이라고 헌재에서도 밝혀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200석이라고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 애시당초 최상목 대행의 어떤 권한 행사라는 거는 애초에 그 한덕수 총리의 권한이 정지될 이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행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 입장에서는 권한 행사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요. 둘째로는 한덕수 총리의 복귀 문제는 지금 이때까지 탄핵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너무너무 그 우리나라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재판을 최우선시하겠다라고 해서 예. 서둘러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한덕수 대행 재판이에요. 이 부분은 실제로 트럼프 체제와의 협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고 날짜가 잡히면은 이미 변론은 종결됐고요. 선고 날짜가 잡히면 저는 이 부분은 복귀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네. 대부분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알겠습니다. 복귀 날짜가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대행이 어떤 논쟁적인 것을 결정한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행이 임명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보시죠? 우리는 법적으로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사안은 대행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유고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부재하거나 유고시에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 또 안 됐을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교육부총리나 과학부총리 이렇게 차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대행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권한 대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했던 사람이 유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지정생존자인가의 드라마 거기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잖아요. 대행의 대행이란 말은 법적으로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의 절차적 어떤 법률적으로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결정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뭐 권한이 된다면 뒤집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한독수 권한대행에도 없는 거고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다 임명은요. 예를 들면 정부 내의 결정을 최성목 그 권한대행이 했던 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절차 과정과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 원점으로 돌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 한독수 권한대행이 그 복귀했을 때. 그러나 이것은 한독수 권한대행의 권한도 아니고 최성목 권한대행의 권한도 아닙니다. 국회의 권한이었고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기속됩니다. 기속된다고 보겠어요? 따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따르면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건은 그렇다 치고 민생이 상당히 급한데 민주당이 국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은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쟁과 그 민생 문제는 좀 그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은 되는데 아마 당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최성목 권한대행이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아무 일 없던 듯이 만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의 판단인 것 같고 그건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그 저는 여야가 이창용 한은 총재 얘기는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속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구조적 장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최소 15조에서 20조 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국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쪽에 집중해서 추경을 좀 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봐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고 뭔가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 예견하고 준비하는 게 지금 한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한은 그 이창용 총재 얘기를 여야가 좀 귀담아 듣고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추경에 대해서만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해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협의체는 좀 갈등이 있더라도 홍 전 의원께서도 좀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건으로 좀 자초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든지요? 근데 국정협의체를 매개로 해서 그 마은혁 후보의 임명 문제를 압박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중요해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8인 체제에서 결론 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9인 체제였는데 민주당과 협의가 안 되면서 6인 체제로 상당 기간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국익과 결부돼서 지금 경제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벌써부터 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겁박에 또 들어갔거든요. 공공연하게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국정이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렵고요. 또 국정협의체도 연계될 수 없는 민생과 연계함으로써 국익에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근 이제 중도 보수 표방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책 아젠다를 뺏기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정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행보 이거를 논하기 전에 이번에 그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렸는지 일단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렸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정협의체 불참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한 문제는 그 나름대로의 논쟁의 영역에 있긴 하지만 민생의 영역은 논쟁의 영역이 아니니까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모여서 지금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생, 뭐 먹거리, 잘사니즘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이는 행보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과 그럼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본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답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표 답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조경 부위원장이 대신 답을 하시죠.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것인가 이렇게 정광재 대변인이 지적을 했는데요. 뭐 이재명 대표의 답을 대신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일단 국정협의체에
관련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정협의체는 지금 국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안정화시키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도 보면 뭐 거부권 행사라든가 뭐 헌법적 법적으로 임무가 부여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권한 대행으로서 명목상의 어떤 지위만 갖고 있고 국정협의체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되는데 실제 지난번 국정협의체 1차 회의 때 보면 다 반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곤란하고 저거 곤란하고 특히 국민의힘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면 국정협의체 왜 안 하냐 민생 팽개쳤냐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여당 아닙니까? 여당을 자처하고 있고 쫓아와서 설득하고 이건 먼저 해 주십시오. 이게 바른 입장이지. 국정협의체 왜 안 나옵니까? 이 주장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중도 보섭하면서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무슨 대선 의식한 차별화 행보라고 얘기할 게 없는 게 12.3 비상기업 내란 이후에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전부가 다 흔들렸습니다. 지금 회복되는데 얼마의 시간과 얼마의 노력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뭐 필요하면 노선을 약간 수정하고 그런 행보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더 안정감을 느끼고 그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이런 책임 있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을 설득하거나 같이 뭐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이재명 대표만 알겠습니다. 공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산업계로 보면 또 트럼프의 이 관세 대응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반도체 특별법이 시급한데 통과될 듯한데 주의원께 먼저 보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는 지금 쟁점이 뭡니까? 네. 저희가 52시간제 예외 규정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지금 부딪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첨예한 경쟁 분야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부분 등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젊은 친구들은 정말 그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어떤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서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돼서 그 부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것들인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정통적인 지지층이 있다 보니까 특히 민노총이나 이런 정통적인 지지층에 대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동 문제의 유연성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재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이 상황하고 현재 기존의 법 체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좀 전향적이고 좀 유연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예. 기본적으로 근로자나 노동자의 권익도 침해되지 않는 것이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것도 근로자의 저는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한 번 더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중요한 법안이 물론 52시간도 중요하지 않은 건데 52시간 이 건 때문인 겁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주 의원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때문에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쟁점이 또 있는 겁니까? 지금 핵심이 지금 그 주 52시간 유연 근로제 예.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혔는데요.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은 국가의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AI나 또는 데이터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필요한 게 인프라 지원이거든요. 전력 등 또 인력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주 52시간 문제가 이게 쟁점이 된 거는 좀 의아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이룬 게 52시간을 이상 근무를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저는 일단은 반도체 특별법은 다른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합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길을 열고 저는 주 52시간 문제는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그 유럽에서도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일반 노동자까지 다 주 52시간 예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단순 근로 시간으로 평가가 어려운 그 직종
그리고 연봉이 지금 그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이상이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직급도 중간 관리자 이상급 이런 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R&D가 관련된 건데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주 52시간에 예외를 두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논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걸 근로기준법에서 이걸 바꾸려면 저는 이걸 자꾸 특별법으로 해서 변형시키는 것보다 근로기준법에 화이트 칼라 이기잼시를 포함하되 그렇다면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도는 여야가 합의해서 같이 문제를 균형 있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홍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 바로 사무직 특별 직종에 대한 제외 규정을 만들자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좀 빨리 적극적 검토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잠깐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 전 의원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원내대표도 역임하셨으니까 지금 당내 상황 상당히 잘 알고 계실 텐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재심 결과가 오는 26일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정치권의 초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도 있지만 선고 결과도 있지만 26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뭐 만약입니다. 만약 1심과 같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정치권 예상은 그대로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이 있다면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데 그럴 경우에 당내 입지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뭐 지금 단계에서 그걸 섣부르게 예단하기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2심 결과가 뭐 저희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하지만 만약의 경우라도 1심과 유사하게 나왔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이제 그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정치적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유지될 거냐는 문제.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율이 뭐 최근에 나온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높게 나온 지지율이 지금 어제 오늘 확인이 됐는데요. 수치는 따로 말씀 안 드립니다. 안 드릴게요. 그러나 만약에 이 수치에 뭐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본선에서 어려운 그 문제가 생긴다 하면 당내에서 좀 시끄러워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 당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우리 지도부 또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의 어떤 그 상황을 감안해 볼 때에는 일단 당내 리더십에 충격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지율 변화. 그러니까 결국은 3심이 결론 나지 않는다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계속 완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완주를 할 때 어쨌든 그런 리스크를 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계속 해올 테니까 그 지지율 문제가 어떻게 조정되느냐 문제인데 저는 그것만 아니라면 크게 영향받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홍 전 의원은 그대로 갈 것이다. 정광재 대변인은요? 당내에서 보시니까 당 밖에서 보시는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 큰 흐름에선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3년간 당 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 당내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고 실제 지난번 2차 당대표 선거에서 나왔던 득표율은 거의 90%에 육박했던가 아니면 조금 넘었던가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권력 의지라는 것은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예. 이 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신이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나오겠다는 의지가 강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권력 구조 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대단히 아주 그냥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민주당은 가려고 할 테지만 네. 그렇지 않고 우리 당도 원팀으로 뭉쳐서 민주당 이재명에 대적할 만한 힘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2002년 때처럼 후보 교체 여론 이런 게 안 나오리란 법은 없겠죠. 자, 이 대목에서 오늘 토론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법적으로 예상이 완연히 엇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조경 부위원장은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무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점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1심이 이례적이라고 봤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일단 법률적으로만 보면 사실의 적시여야 됩니다. 의견이라든가 뭐 가치 표명 이런 것은 허위사실 공표의 사실의 적시로 안 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이번에 받는 혐의 사실의 내용은 뭐냐면 기억이 나지 않는 알지 못한다. 성남 재직 시절에 김부기 처장을 몰랐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알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건 기억이라는 인식, 주관적 영역의 문제고 협박도 이 의견이나 가치 판단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협박이 그 형법상의 협박의 어떤 구성 요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4년 1월부터 정부가 그 매각과 관련된 공문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용도 변경을 통해서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협조 요청을 계속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특히 그 시기 2021년 10월에 국정감사는 이재명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국토부나 행안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또 백현동 해서 계속 의혹 공방을 쏟아내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하면 이것을 그 정도의 협박이라는 표현이 실제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몇 월 몇 시 언제 구체적인 협박이 있었다 이런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서 요구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또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그 표현 하나 나는 김문기 처장을 성남 재직 시절은 몰랐다. 요게 사실이냐 허위냐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표현의 대화의 맥락 속에서 봐야 되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당선을 목적하에 그 고의 하에 허위사실 공표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1심 재판부든 항소심 재판부든 알겠습니다. 이제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제가 그 주진우 의원님 네. 한 가지 같이 답변할 때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질문하시죠. 예. 네. 이게 뭐냐면 같은 이제 그 선거법 관련 답을 하실 텐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건 검찰이 우리 주 의원님 거기 계셨으니까 백현동 같은 경우는 그건 좀 공직선거법으로 걸었잖아요. 네네. 근데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 사실 그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로 그 고발을 하고 법적 조치가 위법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위법이 다뤄져야 되는데 이걸 공직선거법으로 건 거는 이건 잘못된 법 적용 아닌가 이런 거죠. 국정감사장에서 이루어진 행위인데. 이걸 먼저 부분은, 답하시죠. 예, 네. 이 부분은 1심에서도 이재명 대표 그 변호인단에서 엄청나게 다퉜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국정감사장의 위증죄와 별도로 허위사실 유포죄도 성립된다라고 이제 1심에서 결론을 낸 부분이고요. 딱 하나만 이거는 국민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국정감사에서 그 말이 위증하고 나서 딱 그 말이 그 국정감사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데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에서 판례까지 들고 답변을 할 때는 그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짐으로써 백현동 비리와 나는 상관없다라는 선을 긋기 위한 어떤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 국정감사장을 떠나서 언론 보도가 수백 수천 개가 양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오해했던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네. 저는 오히려 공직선거법상의 당시 상황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죄를 다루는 게 더 본질적인 부분이죠. 국정감사는 부차적인 부분이죠. 이 질문까지 드리고 답변 듣고 조기업 부위원장께 또 반론 의견 말씀하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도 유죄로 뒤집힐 것이라고 보던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있는 겁니까? 저는 복잡하게 법리를 얘기할 것 없이요. 이재명 대표 이번에 2심하는 거 제가 재판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재판이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1심과 달라진 점은 기억이 소실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내가 잘못된 사실과 좀 다른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기억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또 질문을 받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말이 좀 과장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전제가 사실 자체는 허위였다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은요. 그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인들을 심사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을 평가해서 표로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정치인들에게 많은 의무를 지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겁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으로 되는 그렇게 엄격한 법이 잘 없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대장동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가장 국민적인 의혹이 높을 때 대장동의 핵심 관계자를 날 몰랐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몰랐다는 게 아니라 나는 대장동 비리랑 상관없어라는 말의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느낀 것이거든요. 백현동에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 부분도 예. 백현동 비리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야.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으니까 나는 비리와 상관없어 라고 해서 가장 불리한 이슈를 덮고 지나갔던 부분이고 그게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럼 내가 얼떨결에 사실관계를 잘못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워 담을 의무 자체도 정치인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예를 들어 얘기하다가 뭔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팩트가 좀 헷갈려서 잘못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어떤 권익을 침해해서 다음 날 다다음 날에도 계속 언론 보도에 난다 그러면 그 보도는 누가 주워 담아야 됩니까? 나 스스로 그거는 허위사실이고 내가 좀 잘못 착각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내가 정정하겠다 이렇게 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 입장대로 이 부분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선거판이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총선이 다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일단 해명부터 하고 과장해서 네거티브를 잘라놓고 그다음에 뭔가 다음에 그게 문제되면 나는 기억이 소실된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 룰과 관련된 네. 부분입니다. 주인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에 1심을 뒤집을 만한 어떤 국민의힘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근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네네.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어요. 1심에서. 근데 아까 조변환 변호사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예. 법리적으로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 허위 인식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허위 사실이냐 허위 인식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기교적인 법리예요. 그래서 이 법리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생각이 엇갈리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라기보다 법리적인 부분 때문에 저는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아하. 보는 것입니다. 네, 조 위원장님. 주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항소심 재판의 양상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허위라는 취지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지금 이 법리상의 주장을 좀 더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는 거고 이 당시 지금 이 얘기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거나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게 쟁점이 된 건 맞지만 당시 2021년 국감이나 관련된 어떤 언론 인터뷰의 핵심은
전부 다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공세를 마구잡이로 쏟아낼 때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로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집중될 때였고요.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냥 나왔던 얘기고 이 자체가 당시 부각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시점에서 이게 쟁점이 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유권자의 인식을 바꾸는 결정적인 발언이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 보면 당시 김문기 처장은 몰랐다는 얘기라든가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 정도가 유권자의 관점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발언도 아니었고 그런 의도로 한 발언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대법원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에서의 판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과 헌법상 이 형법 해석에 있어서 엄격하게 유죄를 해석해야 된다는 두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성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무작위로 기소를 하기 시작하면 처벌 안 받을 발언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공소 중지되거나 한 사건들 지금 아직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사건들 똑같이 다 처벌하셔야 될 네. 겁니다. 이제 주제가 좀 더 있어서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로 가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선관위가 헌법적인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이 없다. 이 선고 이후에 상당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세환 전 총장과 관련해서 선관위 명의로 개통이 된 선관위 명의 업무폰인 이 세컨폰으로 또 정치인들과 연락을 취한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아들 채용 비리 또 속구리 투표함 논란으로 이제 선관위 사퇴한 인물이 김세환 전 총장인데 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 출마했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단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처신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분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무소속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난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선 기회만 준 거예요. 이분에게 어떤 페이버를 줬던 것은 전혀 아니고 결국은 이분은 경선에서 탈락이 돼서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죠. 그리고 선관위와 관련한 문제는 지금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난 11년간 거의 900여 건에 가까운 비리 혐의가 적발이 됐고 이 김세환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아니 본인의 핸드폰 두 번째 핸드폰을 쓰면서 그 선관위에서 돈을 쓰고 퇴직 후에도 그 비용을 선관위에서 대고 있었다는 이런 것들은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관대하게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선관위가 그동안 감시받지 못했다. 충분히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했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게 뭐 개헌 사항이라면 정말 개헌을 해서라도 선관위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패널이 출연자분이 페이버를 줬다는 표현은 호의를 베풀었다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참 이게 국민들 분노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용 비리 900여 명의 다른 일반인이 채용될 수 있는 자리를 선관위 이 가족들이 채갔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국민들의 큰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법 조문에 의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헌법적인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은 없다 이 부분인데 사실은 감사원이 감사하려는 내용이 바로 이 채용 비리나 비리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물론 저도 이번에 선관위의 이런 비리 사항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무슨 가족회사 이런 말 아직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안 됐지만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니까요.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 상식에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뭔가 그 선관위에 대한 그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감시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건 맞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판단을 한 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사원법에 따라서도 감사원법은 독립된 헌법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5부로 돼 있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관위 이렇게 돼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부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 무슨 그 뭐 선관위 감싸기다 이런 게 아니라 헌법적인 판단을 이렇게 한 거고, 다만 감사원이 못한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 감사원을 통해서 일부 사항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채용 비리라든지 또는 뭐 이 예를 들면 그 고용 그 예를 들면 근태와 관련돼서 부실한 관리라든지 뭐 또 부정부패가 있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그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으면 받을 만할 것 같아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예.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헌법기관들, 독립된 헌법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건 입법부예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는 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도 균형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명확히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선관위 내 부패나 부정, 그리고 또 내지는 선거 관리 과정에서의 부실 운영, 이거하고 부정선거를 연결시켜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부정선거론으로 몰고 가서 선관위의 신뢰관계를,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유린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마지막 보루가 뭐겠습니까? 법원하고 사법부의 판단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에서는 투표의 결정을 승복하는 건데, 이것을 승복하지 않고 부정선거에 국민의힘이 그래도 여당이고 제2당인데 여기에 동승에 편승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에 대한 부정부패 뭐 어떤 감시체계 강화 다 좋은데, 이것을 부정선거론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관위의 검증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부정선거로 연결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지적을 홍 전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주 의원께서는 또 법조인이기도 하시니까, 근데 이제 감사는 상시적인 견제가 가능한데 방금 전에 홍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검찰 수사는 사후적인 수사란 말이거든요. 이걸 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어떤 것이 가능할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논의를 하기 전에 좀 이어지는 문제라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당연히 부정선거가 뭐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서 확인된 게 없죠. 하지만 이 김세한 전 사무총장은 소쿠리 투표로 옷을 벗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쿠리 투표 같은 경우에 국민들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선거제도의 미비한 점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인척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몇십 년간 그 과거에 한 20-30년 전에나 있을 만한 일이 버젓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관위 전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의문을 표시하게 된 거고요. 예. 채용 비리 따로, 선거관리 시스템 따로,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기간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그 감사원 감사가 배제된 부분도 저는 헌재가 좀 성급했다라고 봅니다. 그 법 규정상으로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기관도 감사할 수 있고 공무원도 감사할 수 있어서, 사실 채용비리 이런 부분들은 감사원이 그 견제 차원에서 감사를 시킨다고 해도 국민 입장에서 손해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감사권을 배제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요. 검찰 수사는 사후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현직 대법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직 대법관이 수장인 그 조직에 대해서 손쉽게 압수영장이나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어떤 비리 의혹이 있을 때 그걸 제대로 밝힐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국정감사 해봤자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는 또 여야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돼요. 지금 선관위 국정조사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그러면은 결국 선관위가 성역으로 남는 거 아니냐. 특히 채용 비리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 지금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900여 건의 실질적인 피해자 있는 그 비리가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번 적발됐다고 해서 완전히 씻은 듯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국민적인 관심이 없어지면 또 스물스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외부 기관에 이걸 맡긴다고 해도 외부의 심사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 넣어서 얼마든지 비리 저지르려면 저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저희가 생각했던 특별감사관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라도 네.
행정부가 직접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특별감사관이라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되진 않는데 조기현 부위원장, 정광재 대변인 차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은 방금 전에 이제 주진우 의원의 지적이 일부에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재판관 8명 중 6명이 지역선관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다. 이런 지적, 이해 뭔가 좀 이해관계가 선관위랑 법관 판사가 충돌하는 건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문제하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든가 선관위의 내부 채용 비리가 직접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관위 자체가 사무총장 체제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번 사무총장 전까지는 다 내부 승진했고 이게 구조적으로 올해 외부적 통제를 안 받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한다고 해서 발생된 문제는 아니고요. 중요한 문제는 이 선관위의 어떤 이 통제 장치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감사원 문제도 같이 봐야 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속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4급 이상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원도 독립적인 업무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선관위든 이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가 될 경우에는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 감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감사원법에 제한을 둔 거거든요. 예.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야지 감사원이 만능인 것처럼 지금 알겠습니다.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정래 대변인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는 또 선관위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전 투표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부실 관리가 의심된다.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이거를 부정선거와 연계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전선거가 2014년부터 도입됐는데 투표율을 높이는데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전선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부실 가능성들이 너무 커져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내고 있는 것들이 사전 투표 대신에 본 투표 기간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것은 사전 선거와 본 투표 기간에 있는 시간적 차이를 메꾸는 데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좋은 대안을 통해서 국민들께 한번 설득해 보자는 건데 민주당도 그런 측면에서라면 우리 당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달 사항에서 알려드립니다. 내일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많은 양의 비 또는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운전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도보시에는 미끄러운 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